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이 나라를 표기할 때 돌궐로 표기하는 게 맞느냐, 투르크라고 하는 게 맞느냐, 튀르키예가 맞느냐.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합니다. 우선 돌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 민족을 표기한 거였죠. 그런데 중국 발음과 한국 발음은 좀 다릅니다. 돌궐이라고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요 한자를 한국 발음으로 읽은 것, 이것이 돌궐입니다. 트루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에 익숙한데 영어 발음으로는 터키입니다. 영어 발음은 터키이지만 이것을 이제 로마자로 표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투르크라고 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가 막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표기한 이유는 원래 이 사람들의 발음 체계대로 다시 표기하는 것이죠. 영어나 아니면 라틴어로 로마자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발음대로 표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돌궐의 간략한 역사를 보고 돌궐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 흉노입니다. 사실은 같은 지역에 있는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돌궐 이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국에서는 흉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흉은 흉악하다는 뜻이고 노라고 하는 것은 노비, 종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느닷없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고 조공을 요구하고 이러니까 아주 흉악한 놈들이라는 뜻으로 흉노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흉노가 사라지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등장한 것이 돌궐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흉노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돌궐은 문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일부는 중국에 흡수되고 서돌궐은 풀을 찾아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다가 아랍의 용병이 되면서 독자적인 군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셀주크 터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셀주크는 최초의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으로 치면은 태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국 역사에서 태조라고 하면 왕건도 태조고 이성계도 태조죠. 태조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주크 터키는 십자군 전쟁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몽골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셀주크 터키가 멸망해요. 그 중에 하나의 부족장이었던 오스만 가지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의 이름을 오스만 가지의 오스만을 따가지고 오스만 터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동루마를 멸망시킨 것이 메흐메드 2세인데 이 메흐메드와 관련 있는 게 드라큘라입니다. 이것은 드라큘라의 얼굴을 그린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미국의 소설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상 속의 소설로 만든 것이 드라큘라입니다. 돌궐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서
유목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역사는 정주민족, 유목민족은 이동하죠. 정주민족은 변화, 미를 키우면서 한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을 정주민족이라고 하는데, 역사는 정주민족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목 문화의 초기로 보이는 것이 스키타이인데, 이 스키타이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 흑해의 북쪽 지방입니다. 이쪽은 초원이 발달되어 있죠. 이 스키타이는 완전한 유목 민족이 아니라 농사도 지으면서 유목도 하는 반유목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스키타이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흉노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초지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수확 뒤에 농경민족을 침범해서 그들이 수확해 놓은 곡식, 이것은 벼나 밀을 먹는다는 뜻일 때 곡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건으로 얘기할 때는 곡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건이란 뜻이죠. 곡식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성해져 가지고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정복할 경우에는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은보화 또는 비단 또는 곡식,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근대 이전 중세까지는 이들이 세계의 실질적 지배자였어요. 유럽에서도 이들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 지배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목 문화는 특징이 뭐냐? 부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부족 내에 또는 부족끼리의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힘이 합해지면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어떤 위기를 맞으면 그냥 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가축을 키우면서 삽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유목 민족 제국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을 호련이라고 하죠. 이 홀은 느닷없이란 뜻입니다.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냐? 그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말이 있으면, 땅이 있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풀입니다. 가축들을 먹일 풀. 말이 있으면 그곳이 고향이다. 즉 떠돈다는 뜻이죠. 그 떠도는 것이 바로 유목입니다. 영어로는 노마드라고 하는데, 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니까 이 단어는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훈족이, 흉노가, 요식의 요 흉노가 중국의 공격을 받아서 그 흉노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 중에 일부가 풀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들을 유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인 마자르족이 지금의 헝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의 땅이다, 훈의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헝가리가 되는 거죠.
이들은 문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은 천막 하나만 갖고 다니죠. 천막과 기둥 몇 개를 갖고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물이 없어서 역사 연구의 대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이 자리들이 주로 지금의 몽골 지역이에요. 몽골 지역. 6세기에 돌궐이 나타납니다. 이 돌궐이 투르크죠. 이때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고구려가 있었죠. 이 수나라는 돌궐에 이간책을 사용했어요. 이간책이 뭐냐? 이간질하다란 말 있죠? 이는 떨어지는 거죠. 가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꼬드겨 가지고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간책입니다. 책은 계책, 꾀란 뜻이죠. 꾀. 그래서 돌궐이 서돌궐과 동돌궐로 나눠지는데 당나라가 되었을 때 이 당나라 군사적으로 돌궐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국에 흡수가 되고 서돌궐은 흉노와 마찬가지로 계속 풀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스탄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스탄은 땅이란 뜻입니다. 땅.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 아랍의 국가 중에 아바스 왕조가 새로 등장하는데 그 아바스 왕조의 용병이 됩니다. 돈을 받고서 대신 전투를 해주는 군대. 이때 이 돌궐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때 탈라스 전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의 종이를 만드는 기술, 재지술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이 돌궐은 용병이었던 돌궐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군사 집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셀주크 투르크예요. 그래갖고 아나톨리아 지방 여기를 작은 아시아다라고 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의 셀축, 에페소 지역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중동 지방을 두고 유럽과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동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을 왜 십자군이라고 부르느냐?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이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십자 표시를 한 군인들이 전쟁에 대거 참가하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 열십자죠. 열십자입니다. 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글자. 아들자가 아니에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럼 왜 십자가라고 하느냐? 요건 더할 가짜인데 밑에 나무목이 붙으면 이것은 실형 가짜입니다. 실형이란 말이 생소하죠? 선반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요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올려놓는 걸 뭐라고 하죠? 책을 올려놓는 선반을 서가라고 하죠. 서가. 실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평지에 위로 쭉 올려요. 그런 도로를 고가도로라고 하죠. 고가. 가.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힘이 많이 빠져 있을 때 몽골이 느닷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래갖고 셀juk 투르크는 다시 부족으로 분열돼요. 그때 오스만 가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족을 다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1299년에 오스만 1세가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그 손자에 해당되는 메흐메드 2세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이죠. 고려 말. 그래서 오스만 터키 제국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종교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을 하나의 나라로 묶어놓은 것이 제국인데 각각 나라의 문화, 종교, 언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곧 제국은 멸망합니다. 오스만 터키는 각지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 제국이 거의 600년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나라는 30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해요. 바로 이 오스만 터키의 포용 정책 때문에 이 나라는 600년씩이나 지속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중세까지 세계의 실질적 지배자는 유목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스키타이는 특징이 뭐냐? 황금을 숭배하고 새를 숭배합니다. 이 스키타이 문화가 결국 어디까지 오느냐? 초원의 길을 따라서 신라까지 넘어옵니다. 왜냐? 신라를 통합한 김할지는 흉노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벼슬을 얻어가지고 한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 김할지 일파가 왕망의 난에 가담을 해가지고 왕망의 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나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지금의 신라, 경주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김할지부터 시작한 대부분의 경상도 김씨는 바로 김할지의 후손입니다. 즉 흉노의 후손이라는 거죠. 실질적 지배자였다. 예를 들면 여진족이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송나라 때인데 중국 송나라 때인데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예요. 송나라부터 계속 조공을 받으면서 유지됐었습니다. 이 여진족이 다시 바람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뭉친 것이 만주족입니다. 그래서 여진족과 만주족은 같은 것으로 봐요. 그래갖고 여진의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가 후금입니다. 금나라를 이어받는다. 그래갖고 명나라와 대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이 만족은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꿉니다. 이 청과 관련 있는 게 병자호란이죠. 그리고 말갈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 태백산맥 동쪽에 강원도로 내려온 동해 옥저가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 또 강성한 나라였던 선비족이 있고, 지금 얘기한 돌궐족이 있고, 그 다음 거란족이 있습니다. 거란족은 야율아부기가 세운 나라인데 요 나라로 바뀝니다.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요 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키죠. 그래갖고 이제 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때 서희가 단판 외교를 벌여가지고 오히려 땅을 더 얻어냅니다. 다시 재차 침입하는데 그것이 귀주대첩이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강감찬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몽골이죠. 징기스칸부터 시작되는 몽골.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나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원지대의 제국들을 모두 원나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까지 정벌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원나라에 저항했기 때문에 완전히 러시아를 초토화시키고 그 결과 러시아가 유럽에서도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완전히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발전의 싹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돌고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죠. 그때 고구려 유민 남은 그 백성들은 몽골이라든가 그란, 돌궐 다른 민족에게 의지하는데 귀화하는 거죠. 다수가 돌궐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궐 제국이 682년에 세워지는데 그때 돌궐의 절반 정도인 20만 명 정도가 고구려 유민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돌궐은 고구려 유민 가운데서 여성을 뽑아서 제사장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을 탕구루라고 하는데, 탕구루. 고조선의 단군 왕검, 즉 단군이라는 것은 고조선의 제사장이죠. 그 단군과 탕구루는 같은 제사장이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흉노는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따로 다루기는 좀 어렵고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흉노가 등장한 것은 BC 3세기경인데 이 흉노가 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죠. 그래갖고 흉노가 계속 서진을 하면서 이들이 지금의 헝가리까지 들어가요. 이 훈족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아틸라였습니다. 아틸라. 유럽에는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유럽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이다. 그래서 이 아틸라 왕을 신의 채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자 이쪽은 이게 지금 크림반도고 우크라이나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스키타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스피의 위쪽에 있는 것이 사르마트예요. 이게 지금 다 초원의 길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였냐? 중국은 이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이 춘추 전국시대를 끝나고 중국을 통일한 게 진시황이죠. 진시황. 그래서 이 흉노 때문에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에 들어와서 한나라 무제가 이 흉노를 멸망시키죠. 그때 여기가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한사군을 설치해요. 보통 우리는 비단길, 실크로드 하나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서간의 교류는 세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길, 초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많이 알려진 실크로드고 그래서 이것이 유럽까지 넘어갑니다. 여기가 뭐냐? 이 북쪽이 천산산맥이에요. 매우 높은 산이죠. 그리고 이것이 요 가운데가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그래서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사막의 남쪽으로 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이 훈족이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는데 자, 이 당시에 유럽은 로마였죠. 사두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쪽이 동방, 이쪽이 서방이 되는데 동방에서 정식 황제는 누구냐? 디오클레티아누스이고 지난 시간에 그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궁전을 보았죠. 스플리트에 있던 아드리아해, 달마치아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이 지역은 부제인 갈레리우스가 통치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기 서쪽은 정식 황제가 막시미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부제는 콘스탄티우스입니다. 이 둘의 아들이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은 막센티우스고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이 둘이 로마에서 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해서 결국은 혼자만의 황제가 되는 것이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노플 그 이전의 이름이 비잔틴이죠. 비자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이 세운 곳이라 그래서 비잔틴인데 비잔틴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꾸고 여기를 제2의 도시 로마로 만듭니다.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황제의 유언에 따라서 결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는데 이때 들어오는 것이 훈족이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던 지금의 덴마크 이쪽에 있던 게르만 민족의 일부가 영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이 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동로마, 소로마. 그래서 결국은 소로마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동로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세기부터 시작된 돌고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돌궐 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유목민족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목민족 전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돌궐 비문인데 흉노는 문자 없었지만 돌궐은 문자가 있었다 그랬죠. 이 비문은 터키 동부의 가지안테페라고 하는 곳,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오르훈이라고 하는 계곡에서 발견된 비문인데 앞면은 돌궐어로 쓰여져 있지만 뒷면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돌궐이, 이 지역이 돌궐이 처음에 있던 지역이죠. 계속 서진을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즈베키스탄 이쪽까지 넘어가죠. 여기에 아브라시아부 궁전에 있는 벽화인데 지금 이 뒤에 보시면 환도대두를 차고 머리에 새의 깃털을 꽂은 모자를 쓴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요 새의 깃털을 꽂은 모자, 이것은 중국 시안의 벽화에도 나오는데 시안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즉 동서교류의 종점이 시안인 거죠. 여기도 보면 조관을 쓰고 있습니다. 세조 깃털우 모자관입니다. 조우관. 고구려 벽화를 보면 여기도 지금 사냥을 하는 이 고구려 무사가 머리에 조우관을 쓰고 있죠. 이 깃털 모습 보이죠. 결국은 유목민족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무기는 바로 활이었습니다. 활.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서 얘기할 때 동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따가지고 동이, 북적, 서융, 남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이라고 할 때 동은 동쪽이고 이는 글자를 두 개를 합한 거예요. 클 대자에 활궁자를 씁니다. 이 두 개의 글자를 합한 것이 요거예요. 그런데 뜻은 중국은 지네들만 문화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죠. 야만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오랑캐, 그래서 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반도는 고구려 때까지만 해도 유목문화가 남아 있었지만 그 뒤에는 완전히 농경민족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 유목문화의 특징인 이 활에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말을 타고 달리고 활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일신라나 고려나 조선에서는 가장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활을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문과와 무과가 있는데 무과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활은 공통 과목입니다. 활. 그래서 동의의 특징은 큰
활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쪽 건 뭐냐? 이것은 초원의 길을 따라서 온 것인데, 자, 이쪽 지역이 스키타이라고 그랬죠? 스키타이는 황금과 새를 숭배한다고 그랬어요. 이 문화가 초원의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어요? 신라까지 온 거죠. 아까 흉노의 기말지 얘기했죠. 그 기말지는 유목민족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이게 이제 황금 전사인데 갑옷을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모자 장식도 그렇고. 그리고 황금 보검입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초원의 길을 따라서 신라까지 전해진 보검입니다. 4세기쯤 전래된 것으로 보는데 보물 635호예요. 이거와 똑같은 것이 여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즉 동서교류의 흔적이라는 거죠. 이 투르크는 당나라에게 격파된 다음에 일부가 계속 서쪽으로 오죠. 초원의 길을 따라서. 그래 가지고 이 중앙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는데, 스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땅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우선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는 유목이란 뜻이랍니다. 노마드. 그래서 유목민의 나라다. 그것이 카자흐스탄이죠.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은 우주는 자신이란 뜻이고 베키는 지배자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배자다, 즉 독립된 나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인데 투르크는 돌궐입니다. 돌궐. 그래서 투르크의 나라다라는 뜻이고, 타지키스탄은 이게 타지키가 왕관이란 뜻이래요. 왕관. 즉 우리는 왕이 통치하는, 즉 국가인 것이다. 독립된 나라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키르키스탄에서 키르키는 40이란 뜻이랍니다. 40. 그래서 40개의 부족이 만든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키르키스탄이라고 해요. 이들이 다 돌궐이 서진하면서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혼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르크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여기가 아랄해였어요. 지금은 거의 다 메꿔졌지만 바다였습니다. 아랄해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죠. 이 당시 여기는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 아바스 왕조의 용병이 되어서 당시 중국의 당나라 군대가 싸웠다 그랬죠. 그러다가 셀축 투르크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군사 조직을 가지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셀축 터키죠.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원나라가 등장해서 원나라가 싹쓸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중심이었던 셀축 터키는 멸망하고, 그 중에 한 부족이었던 오스만 가지가 세운 나라가 오스만 터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히말라야 산맥이죠. 인도 대륙이 계속 위로 천천히 이동해 가지고 이 인도 대륙과 이쪽 티베트 쪽이 부딪혀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바다였거든요.
바다였던 곳이 점점 밀려 올라가서 지금 8천 몇백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를 파보면 거기에 생선뼈 화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옛날에 바다였던 거죠. 이 두 개 대륙이 충돌할 때는 그 무거운 땅이 밑으로 들어가고 가벼운 땅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미르 고원이에요. 해발 4,000m가 넘는,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이것이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다른 거대한 사막들은 한류와 고기압이 만나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옆에 찬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풍화와 침식이 빨리 진행돼서 사막이 되는 거지만, 유일하게 이 타클라마카 사막은 내륙성 사막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래쪽에서 인도양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히말라야 산맥에 다 막혀버려요. 이 지역은 바다로부터, 즉 수증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바다로부터 워낙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내륙성 사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실크로드는 이쪽도 있어요. 다클라마카 사막 위쪽, 그리고 남쪽 두 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천산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아래쪽을 천산남로, 그리고 이 위를, 북쪽을 천산북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크로드를 차지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 사이에 실크로드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당나라 장군이 누구냐? 고려의 유민인 고선지 장군이죠. 여기에서 탈라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투르크는 일부가 아랍의 용병이 되면서 이슬람을 수용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잡힌 중국인 포로 중에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서 이 제기술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것이 유럽 르네상스의 바탕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선지 장군은 중국에서 여기서 설치한 게 뭐냐, 안서도호부입니다. 안서라는 거, 안은 편안하게 한다, 즉 억눌러 가지고 침범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진압한다는 뜻이에요. 서쪽을 진압하는, 이쪽은 다 서역이라고 불렸죠. 도호부라고 하는 것은 도가 우두머리 도자고 호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민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민족을 통치할 때, 즉 그래서 군인이 행정가까지 함께 할 때 군정이라고 하는데, 장군이 통치할 때 그것을 도호부라고 합니다. 도호부. 그래갖고 이 안서도부에는 24,000명의 군대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즉 아랍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탈라스 전투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로 당나라는 서역을 정벌하려고 하는 꿈을 완전히 접게 됩니다. 자, 용병이 되었는데, 아랍의 용병이 되었는데 10세기 후반에 투르크 부족 연맹체의 지도자인 셀주크가 등장하죠. 셀주크는 이슬람 중에서도 순위파로 개종을 하고 독자적인 유목 군사 집단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셀주크 투르크로 되는 거죠. 특히나 1071년에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만지케르트가 이 지역인데 동로마랑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지만 동로마죠. 셀주크가 충돌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겨가지고 이 소아시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쪽의 일부만 동로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셀주크는 황제를 생포하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가운데 지방을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황제는 어떻게 했겠어요? 예,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겁니다. 몸값을 받고 풀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을 셀축 투르크가 차지하게 되니까 동로마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셀축 터키가 바로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갖고 십자군 전쟁을 오래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14차까지인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느라고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몽골이 침략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부족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 자, 로마가 이태리가 있죠. 그리고 시칠리 섬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것이 몰타입니다. 지금은 몰타 공화국인데 십자군 전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이 기사단이 있어요. 그들이 몰타 기사단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용했던 십자가입니다. 이 모양이 나중에 히틀러의 철십자 훈장으로 바뀌죠. 1299년에 그 셀축 투르크의 한 부족이었던 오스만 가지가 셀축 터키를 시작하는데 이 장소는 부르사입니다. 셀축은 여기지만 부르사는 이쪽이에요. 그래갖고 그 손자인 메흐메드 2세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부르사에 있는 오스만 가지의 기마상이에요. 철갑을 입고 있고 말에게도 지금 철갑을 씌웠죠. 그 메흐메드 2세, 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메흐메드 2세이고 여기 보면 흑인도 있고 그 다음 오스만 터키 군인들이죠. 지금 여기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즉 동로마의 패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그 메흐메드 2세가 죽고 그 부르사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예실 모스크라고 하는데 녹색 영묘란 뜻입니다. 예실 튜르베 무덤이란 뜻이에요. 사실 녹색이 아니라 푸른색인데 우리는 푸르다가 다 녹색과 청색을 포함하죠. 예실은 녹색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청색 영묘가 되어야 되지만 자, 요건 지금 뭐냐면 이슬람 신자의 무덤입니다. 지금 묘비가 두 개가 있는데 높은 쪽이 머리가 있는 곳이고 낮은 쪽이 발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을 사용할 때, 즉 죽은 사람을 묻을 때 머리는 반드시 메카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메카 방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 앞에 꽃으로 장식되어 있느냐 아니면
장군의 투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터번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군인인지 여잔지 학자인지를 구분했다고 해요. 이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관입니다. 관인데 사실은 이 관 안에 시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관이 있고 그 땅 밑에 시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기죠. 이 정 가운데 이것이 바로 메카 방향입니다. 여기 약간 뾰족하죠? 이게 바로 요 선이 바로 메카 방향이에요. 기도를 드릴 때 요걸 기준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이슬람 쪽에 가보시면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는 한 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베스크 양식 꾸란의 구절을 쓰거나 아니면 문양으로 장식하지 우상화 절대 금지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호메드의 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이제 오스만 터키에서 만들어진 것이 예니체리입니다. 말하자면 예니는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이런 군대가 아니라 신식 군대인데 이 예니체리는 가장 그 날랜 자들 그리고 총도 갖고 있죠.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는 도끼, 누구는 창, 누구는 칼입니다. 그리고 단검을 차고 있어요. 이들이 오스만 터키의 정예 군입니다. 황제를 지키는 근위병이면서 정예 부대예요. 그런데 메흐메드 2세와 관련 있는 게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원래 이름은 블라드 3세입니다. 루마니아 영주의 아들인데 이들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오스만 터키에게 함락당해요. 그래서 항복을 하고 그 아들이 둘인데 이스탄불의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메흐메드 2세가 어릴 때 함께 성장합니다. 무술 훈련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말하자면 형제처럼 지내요. 근데 왜 드라큘라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 아버지가 십자군 전쟁 때 드라큘 기사단에서 우두머리였어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드라큘은 드래곤이죠. 영어의 드래곤입니다. 용 기사단. 드래큘. 라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드라큘라는 드래곤 기사단의 아들이란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드라큘라는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영주가 됩니다. 그래갖고 아버지를 배신한 귀족들 또는 기독교 교리를 안 지키는 자들은 모두 똥꼬부터 입까지 꼬챙이로 꿰어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 드라큘라의 성 안에는 꼬챙이에 꿰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이 이름이 이 드라큘라 이름이 블라드 체페슈라고도 하는데 이 체페슈는 루마니아 말로 꼬챙이로 꿰인 자란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라드 체페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보통 알려져 있는 건 드라큘라라고 알려져 있죠. 이 이야기가 꼬챙이 형벌을 했다는 이 이야기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소설가가 피를 소재로 소설을 쓴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드라큘라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드라큘라라고 하면 피를 빨아먹는 어떤 귀신, 마귀, 사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드라큘라는 드레큘 기사단의 아들이다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 드라큘라는 루마니아 영주가 된 다음에 오스만 터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래갖고 끝까지 그 오스만 터키군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큘라는 루마니아 사람들한테는 민족 영웅이에요. 외적의 저항에서 끝까지 싸운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와 헝가리가 합해져 가지고 이중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 찾아가서 나에게 군대를 주면 내가 오스만 터키를 때려잡겠다라고 했는데 헝가리 왕은 그래? 라고 하면서 뭐 줄듯 말듯 하면서 계속 질질 끌었어요. 왜? 오스만 터키와 완전히 적이 되면 그 다음엔 헝가리 차례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그 합스부르크 지역을 헝가리가 같이 통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큘라를 지금의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로 데려와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결국 드라큘라는 감옥에서 죽어요. 이 오스만 터키의 최전성기는 언제냐? 슐레이만 대제 때입니다. 이것이 슐레이만 대제 때의 영토입니다. 슐레이만은 터키 발음이고 솔로몬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것의 터키식 발음이 슐레이만입니다. 황제 중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 대제라고 하죠. 이 시기는 팍스 오토마니카예요. 오스만이라고 하지만 영어 발음은 오토만입니다. 팍스는 뭐죠? 힘이죠. 힘으로 인한 평화를 유지하였다. 오랫동안 오스만 터키는 유럽이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의 힘에 의한 유럽의 평화처럼 팍스 오토마니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슐레이만은 여기가 발칸이죠. 발칸. 그리고 헝가리를 정복하고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의 비인을 공략했습니다. 이 공략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해서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공략했다. 공격해서 빼앗다. 바로 슐레이만 대제 때입니다. 하나의 나라는 길어야 3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는 벌써 600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면 그 사회에 온갖 병폐, 비리, 부정 이런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오스만 터키는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강국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강국이 되려고 하는 러시아는 특징이 뭡니까?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항상 이 흑해 이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 사이가 충돌하는 거죠. 러시아는 계속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터지죠.
1914년 6월에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합니다. 왜? 19세기 말에 각 나라에 민족주의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니아 쪽에 어떤 청년이 이들을 암살하면 자기들이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공식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나뉘는데 원래 처음에 오스만 터키는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연합국은 프랑스와 러시아가 같은 편을 먹었죠. 그러면서 반대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가 참전하는데 이들은 영국의 해군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영국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이때 윈스턴 처칠이 장관이었는데 이때 그 부활을 꿈꾸는 오스만 터키가 순양함을 2척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근데 처칠이 전쟁이 터지니까 이것을 돈을 갚지도 않고 몰수해 버렸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독일 배가 이 오스만 터키 영해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당시 법률에서는 국제법에서는 그 배를 24시간 안에 영해 바깥으로 쫓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독일 전함이 싸운 배가 이제 그 수병들이 병사들이 전부 오스만 터키 복장을 하고 오스만 터키 깃발을 달고 그리고 에게해를 지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흑해로 넘어가죠. 이 러시아는 그 당시 전쟁 상대국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크림반도와 오데사 이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오스만 터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원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오스만 터키도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죠. 그래갖고 오스만 터키는 패전국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넓은 땅을 다 잃어버려요. 그랬는데 이 그리스가 아나톨리아 지방 여기를 침공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스만 터키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저항을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케말 파샤예요. 케말은 수학이란 뜻인데 수학을 워낙 잘했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별명이 케말이었대요. 그 다음 파샤라고 하는 것은 장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애칭이 케말이고 장군이니까 케말 파샤로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름이 뭐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케말 파샤는 독자적인 정부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강력한 구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심점이 멸망한 오스만 터키 술탄밖에 없죠. 남아있는 게. 그래갖고 이 케말 파샤를 중심으로 강력한 구국 전쟁을 벌이는 거죠. 왜? 그리스의 식민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스만 터키는 그리스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었죠. 그래갖고 대그리스 전쟁을 벌이는데 연합국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케말 파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케말 파샤, 원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예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아타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타튀르크의 뜻이 뭐예요? 투르크의 아버지란 뜻이죠. 원래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오사마 빈 라덴 아세요? 오사마가 이름이고 빈 아들 라덴, 라덴의 아들 오사마입니다. 그러니까 라덴이라고 부르는 건 옳지 않아요. 오사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결국은 그전에 없던 성을 새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무스타파, 별명 케말, 그리고 성이 아타튀르크가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이때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로잔 조약을 맺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거죠. 여기가 이스탄불입니다. 에게해, 저 밑에가 에게해, 마르마라해, 보스포러스 해협, 흑해죠. 그때 이제 그 로잔 조약을 맺는데 어쨌든 오스만 터키는 이미 몰락했고 케말 파샤도 아직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갖고 연합국에서 너네 이스탄불을 가질래? 아니면 이스탄불 갖고 다른 섬을 다 그리스한테 넘길래? 다른 섬들을 다 그리스한테 넘길래? 아니면 이스탄불을 포기하고 요 섬들을 차지할래? 그런데 이스탄불은 오스만 터키의 상징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타투르크는 이스탄불 요 땅을 갖고 조금 더 가져요. 여기까지 에디르네까지. 그리고 이 에게에 있는 모든 섬을 다 포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확대한 그림은 뭐냐? 이 노란색은 이 터키 쪽에 넘어와 살던 그리스 사람들 거주자가 많은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여기에 셀축, 에페소,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시린제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관광지로 매우 유명한데 이 시린제라고 하는 마을은 그리스인들이 거주하던 마을입니다. 자, 지중해 기후의 특징이 뭐죠?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죠. 그래서 벽을 흰색을 발라요.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지금은 로잔 조약에 의해서 그리스인이 살던 땅, 재산을 터키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리스 쪽에 있던 터키 사람들의 재산을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리스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로 서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거주 지역을 교환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물론 돈 같은 것들은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다 그대로 두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잔 조약입니다. 그래갖고 이때 엄청난 인구가 서로 맞바꿔요. 오스만 터키 당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를 존중했기 때문에 이 발칸 지역은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이 마구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서로 다른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생지옥이 벌어진 거죠.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은 당연히 아타튀르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타투르크는 세속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세속주의란 뭐냐? 종교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도 종교에 관여하지 말아라. 분리하는 것. 이것이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아타투르크는 이슬람의 상징인 머리에 두르는 천, 그걸 히잡이라고 하는데, 히잡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사용하던 아랍어, 그것을 로마자로 바꿨어요. 결국 종교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6.25 때 참전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 숫자로는 3위를 보냈고 거의 10,000명, 20,000명 정도의 그 병력을 보냈어요. 미국, 영국 다음에 가장 많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6.25 때 참전을 시켰느냐? 6.25는 러시아 둘이 있는 소련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오스만 터키와 러시아는 앙숙이거든요. 불구대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참전을 시켰는데 이 터키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코레아는 우리와 형제 나라이다 라고 되어 있답니다. 즉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고구려는 조우관을 쓴 사신을 중앙아시아로 보냈죠. 그러면서 지금 수나라 당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좀 뒤에서 공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군대를 모으는 신용을 하면 걔네들이 겁먹고 빨리 철군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투르크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고구려 때부터 이 투르크는 초원의 길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던 형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배운 투르크 사람들은 한국에 왔을 때, 오, 형제 나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 터키가? 멍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터키에 고위 관료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거 일방적으로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더라. 그래가지고 투르크 사람들이 매우 분노를 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이 그 월드컵 경기 때 투르크는 우리의 형제 나라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터키를 응원했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좀 많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지금은 에르도안인데 2003년부터 지금 23년 동안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을 해요. 근데 에르도안은 이슬람 보수주의입니다. 근본주의라는 건 오로지 이슬람밖에 없다는 것. 이슬람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라는 게 근본주의인데 보수주의는 좀 다르죠. 원칙을 초기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히잡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슬람 교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와는 다르지만 에르도안은 이슬람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1시간을 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 대한 역사를 정말 간략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 보았듯이
한 나라의 독자적인 건 없죠. 서로 계속 물고 물리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문화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고 어떤 하나의 민족이 그 문화를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 선천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건 그건 완전히 개뻥이에요. 각각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이 어떤 시점에서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서 번성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연과 맞물려서 필연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요. 안녕.